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경매의 절차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7일 전에 구체적인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서류 열람 후에 입찰, 그 7일 동안 사실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또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하자, 벽이 한쪽에 허물어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실제로 매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입찰 당일이 됐습니다. D-Day죠. D-Day입니다. 법원에 가서요. 법원에서 입찰을 시작하는 시간은 법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법원이 10시부터 입찰장, 법정이죠. 법정을 개방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따라서는 10시 30분에 개방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몇 시에 입찰이 시작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가시는 게 좋고요. 입찰장에 가게 되면 그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서 좀 눈치 작전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은 좀 높게 쓰고 사람들이 별로 안 왔으면은 낮게 쓰겠다, 이런 눈치 작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눈치 작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입찰 당일날 내가 입찰하려는 그 사건만 입찰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는 50건, 많게는 150건까지도 입찰을 진행을 하고요. 입찰 봉투에 안쪽에다 사건 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볼 수도 없고요. 사건 번호별로 입찰을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함에다 다 넣습니다. 입찰 가능 시간은, 투찰 시간은 보통 70분에서 80분 정도를 주고요. 그 안에 한 함에다 다 받고요. 시간이 다 되면 앞에 집행관이 투찰 시간 종료됐다는 걸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을 열어서 비로소 사건 번호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사건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개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개찰이 진행돼야 비로소 내가 입찰 들어간 물건에 몇 명이 들어왔구나, 또 그 사람들은 얼마의 입찰표를 제출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 작전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고요.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소신입니다. 소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입찰가 얼마 쓰면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모릅니다.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정말로 모릅니다. 현장 나가 봐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시세 파악을 했는데 5억이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5억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아파트의 경우에 5억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은 경우하고, 부동산에서 5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5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이럴 때는 분명히 입찰가 산정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사한 지역, 유사한 물건의 낙찰 사례도 봐서 어느 정도 감을 익힐 필요도 있고요. 결국에 부동산 경매의 입찰 가격이라는 거는요, 욕심 싸움입니다. 분명히 경매는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싸야 됩니다. 얼마나 싸게 살 거냐, 이 욕심에서 결국에는 승패가 좌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때 많은 분들이 또 왜 입찰은, 부동산 경매 입찰은 전자 입찰로 안 하느냐,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매 있죠. 공매, 세금 안 내서 진행하는 거. 공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금 전자 입찰로 진행을 하는데, 경매는 왜 전자 입찰로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입찰 당일날 그 즉시에서 이의 신청 또는 기타 신청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 입찰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 법들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선 좀 볼게요.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는 뭐죠? 다음 순위죠. 그죠? 다음 순위. 무슨 얘기냐면요, 감정가 10억짜리에 신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최저가가 10억이 되겠죠. 10억이 되는데 입찰 가격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11억 5천, 또 어떤 사람은 11억, 어떤 사람은 10억 5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1억 5천 가장 높게 쓴 사람,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엔 이 사람이 낙찰자, 즉 매수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그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즉시.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의 의미는 뭐냐면요. 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이 보증금 몰취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 대신 내가 잔금 내겠습니다. 내가 잔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는 취지의 신고가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경매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될 거고요. 그 절차 비용은 결국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절차를 다시 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의 부담도 줄어들고요. 다 좋습니다. 단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지 않더라도 더 모든 이해관계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명이 더 있다고 볼게요. 10억 3천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당해차 최저가가 10억이니까 입찰 보증금은 얼마를 냈을까요? 1억을 냈겠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이 1억을 몰취했겠죠. 이 몰취한 돈은 어디다 씁니까? 국가가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 재원으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채무자의 빚을 갚는데 나중에 낙찰 대금 받아서 거기다 합산해서 그 돈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자, 1억 확보됐죠. 몰취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돈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10억 3천을 받겠죠. 그러면 확보한 돈 1억, 10억 3천, 그래서 11억 3천만 원의 재원이 생깁니다. 그 11억 3천만 원이라는 거는 최초의 매각 허가 결정을 내줬던 11억 5천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줬던 거는 11억 5천인데 11억 3천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받아주질 않고요. 이 사람이 하면은 1억 몰취하고 이 사람이 11억 내면 결국엔 12억의 재원이 확보가 되죠. 그러면 11억 5천에도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줬는데 12억이라면 못 해줄 거 없다. 이런 의미고요. 이 금액 결국에는 그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최고가 금액 있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차순위 금액이 더 큰 경우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요. 차순위 하면 우리 2등이죠. 차석 그러면 2등한 사람을 차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꼭 순위에 있어서 1등 말고 2등만 이 자격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아니고 2등이어도 되고 3등이어도 되고 4등이어도 되고요. 요 조건만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누구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2등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고 3등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다. 둘 다 요 요건을 갖춰서 했을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한 명밖에 될 수 없고요. 그렇게 2명이 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을 쓴 사람, 그 사람한테만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만약에 동률일 경우 2등이 동률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제비뽑기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반드시 2등만 되는 건 아니다. 2등이 안 한다면 3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안 한다 그러면 4등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당해차 그 경매 매각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의 매각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냐면요. 사건 번호 2016 타경 12345 이 사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누구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금은 금 얼마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이 사건 종결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 사건 종결합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사건의 경매 절차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안 시점부터 그 사건의 매각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까지는 불과 30초에서 1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미리 개찰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썼는데 만약에
요건을 갖추는 금액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을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금액으로 떨어지면 그때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한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등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잔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나도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내 보증금도 또 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려받지 못하고요. 내가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치르거나 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고 이때 가능하고요.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라는 것도 매각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뭐나요? 공유자라는 것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을 공유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어요.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2분의 1은 A가 소유하고 있고요. 또 2분의 1은 B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공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왼쪽 A 거, 오른쪽 B 거, 이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권리에 대해서 2분의 1을 갖고 있고 2분의 1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A 지분만, 이 2분의 1만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이고요. 별산이라는 얘기는 남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부인한테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분리가 돼 있고요. 남편이 카드를 쓰고 카드 값을 안 갚았습니다. 그게 한 3천만 원 됩니다. 안 갚으니까 카드사가 이 A의 재산이 뭐가 있나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아파트 절반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효력은 B 지분에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A 지분만 매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각이 돼서 이게 C한테 팔려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C와 원래 A와는 서로 모르는 사람, 생면부지의 관계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채권 채무라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분 매각 사건에서 나머지 공유자, 이 사람이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이 사람이 안 산다고 한다면 C가 가져가지만 이겁니다. 이때도 단 조건이 붙죠. 무슨 조건이 붙냐면요. 이해관계인 누구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이 B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감정가가 5억인데 내가 3억에 사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승인을 해줘 버리면 누가 손해를 봐요? 채권자가 손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배당받을 재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매각 절차는 매각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C가 낙찰을 받게 되면 B한테 물어봅니다. 이 금액에 당신이 사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금액에 당신이 사겠습니다. 이거보다 낮게는 못 삽니다. 근데 B가 생각하기에 C가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낸 거죠. 그 금액에는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C가 그냥 낙찰을 받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 금액이라도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주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B한테 그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도요. 당해 사건의 매각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결합니다 한 후에는 공유자라도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최고가 매수 가격이 나타난 다음에 불과 30초 1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라는 거는요.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 취지가 기재가 되고요. 공유자 B로부터 우선 매수 청구서 제출됨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자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거 내가 가서 낙찰 받아봐야 B가 내가 살래요 그러면 그냥 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유자들이 요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학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B가 경매 절차에서 뭐 공고나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겠죠. 그러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게 되면 당해차 최저가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이 공유자는 아직 보증금을 납부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유찰된 거고요. 20% 차감 또는 30% 차감된 상태에서 다시 진행합니다. 다시 진행하면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 과정에서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고 계속 반복하면은 현저히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취득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사집행법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때 보증금을 같이 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요. 또 한 번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또 재차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요즘은 각 법원의 판사님들이 뭘로? 특별매각 조건으로. 특별매각 조건은 판사님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요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재량껏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판사님들이 특별매각 조건으로 공유지분 매각 사건에 있어서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1회에 하나여 인정함이라는 특별매각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공유자는 자기가 정말로 살 거면 한번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격 자체가 쥐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유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언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하는 게 가장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까요? 미리 해두는 게 좋을까요? 미리 하면은 아무도 입찰표를 제출하지 않을 거고요. 포기하면 다음에는 행사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회차의 최저가로 내가 사야 되죠. 그죠? 놔뒀어도 유찰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신청을 안 하자니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 드리는 건요, 만약에 공유자라고 한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먼저 하시진 말고요. 매번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니까 유찰되면 또 그 다음 달에 진행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니까 입찰 당일날 가세요. 가서 누군가 낙찰 받으면 사건 종결되기 전에 바로 손들고 큰 소리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합니다. 뛰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 다음 기일을 기다리시는 거. 이게 나머지 공유 지분을 가장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또 이거하고 행사 방법이나 효력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임차인 똑같습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는 거는 세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입자. 세입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하고 행사 방법, 효력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임차인한테 다 이 우선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주택 중에서도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사업을 내지 않은 경우에 그 집에 들어간 임차인한테는 이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입찰 당일날 가져가야 되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쪽을 좀 살짝 지우겠습니다. 입찰은 본인이 직접 가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대리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 자기가 가는 거죠. 자기가 가서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는 경우,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분증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신분증이라는 거는 뭐 학생증, 사원증 이런 거는 안 되고요. 크게 생각하면 주민등록증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장,
이 도장은 반드시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깜빡 잊고 도장을 안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법원 앞에는 다 도장 파는 데가 있거든요. 5,000원이면 파니까 뛰어나가서 도장을 파와도 되고요. 또 집행관한테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 본인 입찰인데, 대리 입찰에는 안 됩니다. 본인 입찰인데 도장을 안 갖고 왔습니다. 사인해도 됩니까? 요즘은 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시고요. 물어봐가지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인하시면 되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싸우지 마시고 5,000원이면 파니까 뛰어나와서 목도장 하나 파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입찰의 경우에는요, 두 사람으로 나뉘죠. 본인이 있을 거고요, 대리인이 있겠죠. 자, 이 본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좀 혼돈을 하세요. 왜냐면 친구 거를 내가 대신 입찰해 주러 법원에 갔습니다. 친구가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입찰표를 작성하니까 거기에 본인 써 있으니까 내 이름을 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이게 본인이 되는 거고요. 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 이게 대리인이 돼요. 그래서 입찰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 쓰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서류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위임장은 법원 그 입찰표 뒷면에 대부분 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위임장에는 반드시 본인의 무슨 도장이? 인감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막 도장 안 되고요. 반드시 인감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인감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요건이 붙는다면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뭐죠?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인감 증명서. 자, 이 인감 증명서에다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친구한테 제 인감 증명서까지 받았어. 그러면 이 인감 증명서만 갖고 있으면 그 친구에 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돈 꿔주면서 인감 증명서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의미 없고요. 인감 증명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인감 도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거를 입증하는 서류밖에는 안 됩니다. 자, 보자고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하는 건 왜 위임을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못 나가니까 네가 좀 대신 해줘, 이 의미잖아요. 그러면 위임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입증 자료로 위임장이 첨부가 되는데, 그럼 이 위임장이라는 거는 얘가 써준 거 맞아? 네가 그냥 만들어 온 거 아니야?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닙니다. 얘가 써준 게 맞습니다. 보세요. 얘 도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이 도장이 얘 도장 맞아? 네가 그냥 5,000원 주고 막도장 판 거 아니야?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아닙니다. 막도장 아니고 인감도장입니다. 라는 걸 또 입증해야 되고요. 그걸 증명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일 뿐이에요. 그렇죠?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인감도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의미밖에 없고요. 반드시 인감도장이 위임장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대리인은 신분증 똑같습니다. 요거랑 자기 신분증, 이 위임장에 홍길동이한테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홍길동입니다 라는 건 입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신분증 필요하고요. 본인 도장, 이때도 인감 도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막 도장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리로 입찰하는 경우. 자, 그 입찰 대리는 불법 아닙니까? 네, 업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나 또 공인중개사 중에서 대법원의 그 허가를 받은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인 거를 특별한 보수 없이 그냥 단발성으로 해주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좀 바빠서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대리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입찰 절차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입찰,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일주일 단위로 끊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건 뭐 팔아놓고 무슨 허가 결정을 또 하느냐. 일단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고요. 그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법원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리뷰를 합니다. 봐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뭔가 빠뜨린 건 없나? 경매를 진행하면 안 되는 사건을 간과하고 그냥 경매를 진행한 건 아닌가? 이거를 다시 한번 법원에서 살펴보고요. 또 요 사이에 요 날 입찰 당일날 누구한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정을 했는데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의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 내지 말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을 받았다든가,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채무 당사자는 입찰 자격이 없죠. 그렇다든가 아니면 또 이 과정에서 누구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경매를 매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알리고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불허가 해달라. 요 사이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리뷰도 하고 또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듣고 하는 때가 일주일간 시간을 두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특별매각 조건으로 농시중 요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은요, 요것도 일종의 판결의 효력인 거고요. 모든 판결에는,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 절차라는 것이 있죠.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 거기 동의 못합니다. 이런 불복 절차가 있는데 요것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날 입찰된 거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불허가 결정을 했습니까? 또 반대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허가 결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항고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항고가 제시가 되면, 그 항고장이 제출이 되면 그 소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절차는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중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항고 보면은요, 항고인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요. 항고는 일단은 소유자, 채무자, 요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내가 돈을 꿨다. 그러면 내 집이니까 소유자죠. 돈 꾼 사람도 나니까 채무자죠. 그래서 동일인일 수도 있고요. 동생이 사업한다고 형 돈 좀 빌려줘 그럽니다. 근데 나는 돈은 없고 가진 건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내가 은행에다 이걸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까 네가 돈 꿔. 그러면 채무자는 동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내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소유자, 채무자가 항고를 할 경우에는요,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되고요. 물론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고 보증금은 내야 되는데요. 이 처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소송에서 이기면 이 항고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이유는 뭡니까? 항고할 만한 건으로 항고를 했구나. 그죠? 그래서 돌려줍니다. 근데 이 항고는 예전에는 이길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항고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항고보증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항고보증금을 제출을 하고 항고를 했는데 자기가 지면 몰취를 하는데, 소유자, 채무자가 낸 항고보증금은 100% 몰취를 하고요. 다른 이해관계인이 낸 항고보증금은 지연된 만큼의 이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이 차이만 있고요. 어찌됐든 항고보증금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항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된 건데요. 항고보증금 없을 때는, 그전에는 거의 법원에 항고되는 게 경매 사건 중에 10%, 15%는 항고장이 제출이 됐었고요. 거기서 승소 확률은 1%도 채 안 됐습니다. 다 절차 지연이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나서는 항고장 제출되는 사건이 굉장히 줄었고 승률도 높아졌습니다. 돈 걸고 하는 거니까 이길 수 있는 것만 하겠죠. 이걸로 인해서 많이 절차가 간소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항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일주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이 납니다. 14일 후가 되겠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니까. 이렇게 확정이 나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경매 절차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확정이 나면 법원은 3일 안에 잔금 기한을 정해줍니다. 언제까지 잔금을 내라라고. 그 3일 안에 내라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하는 기간이 3일이고 보통 4주 정도를 줍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기일이었기 때문에 딱 그날 하루에만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한으로 바뀌어서 잔금 기한이 결정된 날로부터 그 기한까지 아무 때나 내가 가서 그 잔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잔금은 빨리 납부하는 게 좋은 게요. 잔금을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고 그래야 비로소 거기 먼저 살던 임차인이거나 소유자 그 사람한테 내 집에서 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집에서 나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도를 그만큼 빨리 받고 싶다면 그 집에 빨리 입주하고 싶다면 그만큼 잔금을 빨리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잔금 치름과 동시에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오는 거고요. 경매의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또 이해관계인들은 이 이후에도 배당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입찰자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경매 진행 절차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권리 분석을 시작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